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서슬이 시퍼런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왔고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나로 모으자 했지만 이번에 우리 모임은 우리 광화문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자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이 시간 우리 사랑제일교회 목사님이시고 국민혁명의장이신 우리 전광훈 목사님 나오셔서 미국 방문을 하시고 오시고, 그리고 비상시국에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우리가 강구해 갈 것인가,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에 맞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먼저 제가 중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욕을 잘하는 목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욕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넘기려고 하는 의도를 제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걸 알고 청와대 분수합 광장에서 비닐 텐트를 쳐놓고 나는 거기서 더 이상 안 살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단식하다가 죽으면 천당은 갈 거 아니냐. 그래서 10하루를 굶었습니다. 10하루를. 물도 한 모금 안 먹고. 그랬더니 대구에 홍동명, 여기 와 있는 홍동명을 비롯해서 와서 정광훈 너가 죽으면 그러면 싸움은 누가 할 것이냐. 우리가 대신 돌아가면서 금식해 줄 테니까 밥 먹어라.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밥을 먹었는데, 그 후로 이제 계속 문재인하고 대립하고 싸우다가 제가 3번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3번 감옥을 가게 됐는데, 이 문재인은요, 간첩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체가 간첩입니다. 본체가. 이것은 지금도 구주화 변호사가 재판을 계속했는데 2심까지 이겼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완전히 간첩입니다. 이 도보다리에서 USB를 넘긴 거 한번 보세요. 영상 한번 보십시오. 자, 세계에 이런 정상회담이 있습니까? 배석자 없이, 그것도 바깥에서 남들이 못 듣게 하려고 바깥에 나가서 둘이 소곤소곤, 요때 USB를 넘겼어요. 그래서 내가 76개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첫 번째 재판이 그겁니다.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내 강화문에서 계속 질렀거든요. 문재인 이 간첩 새끼야. 계속 질렀거든요. 첫 번째 재판 제목이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느냐, 이 재판부가 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서울시청에 가서 지금도 영상이 있습니다. 정광훈을 재구속시켜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아니, 대통령이 일개 국민을 딱 찍어서 형량을 정하고 법정 구속을 시켜라. 대통령 아니라 할아버지도 그런 말 하면 돼요? 여기도 보니까 좌파가 많은 것 같아. 그런 말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재판부한테. 문재인이가 재구속시켜 정광훈을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했으니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니까 뭔 재판을 이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다. 바로 오늘 나를 사형 선고로 바로 재판에서 결정을 하라. 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판사들이 웃더라고요. 웃어. 그래서 내가 설명하기를 이 USB 넘긴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배석자도 없이
이렇게 USB를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구조화 변호사가 계속 소송을 진행해서 2심까지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제 나머지 3개월 안에 대법원에서 결정 날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해도 됩니다. 이 USB 내용에 뭐가 있었냐? 첫째,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설계도가. 아니, 우리 보고는 원자력 발전소 하지 마라 해놓고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김정은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비밀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 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에게 사과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하는 말이 거칠어요, 거칠어. 근데 싸움을 하다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분노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거칠게 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내가 대단히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제가 빕니다. 그러나 요즘은 내가 그 깜빵 3번 갔다 온 이후로는 내가 욕을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하고 결국은 내가 이제 말을 순한 말로 하는데 그 대신에 폭발력은 적어져. 욕을 안 하니까. 그러나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강화문 운동을 제가 7년을 했는데 7년 했는데 여러분 한번 동의 한번 해 주십시오. 내가 강화문 운동 7년 안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도 좌파가 많아 보니까 손을 들어 표현 한번 해봐요. 내가 강화문 운동 7년을 목성으로 안 했으면 윤석열이 대통령 될 수 있었다. 손 들어봐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절대. 왜?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한 내용과 같은 거예요. 북한의 해킹 부대하고 중국의 해킹 부대가 한국 선거를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24만 표 차이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었느냐? 거기서 투표율의 계산에서 착각이 일어났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원래 내가 30% 차이로 이기로 돼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했어요. 그런데 24만 표 차이로 0. 몇 프로요? 0.7% 차이로 0.7% 차이로 그렇게 북한이 공작을 했는데도 선거 참여율에 대하여 거기서 계산이 잘못되어서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안 되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북한으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개구리 전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 이제 우리 김진홍 우리 어르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다 드러났어요. 누가 아군인가 누가 적군인가. 특별히 군대 공수부대 이야 이게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다 무너졌다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서 계엄령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 잠깐 나오셔서 나하고 토크 한번 해주시고 또 작전통의 제1호 황준선 장군님 잠깐 나오시고 빨갱이 대장 이동호 잠깐 나오셔서 짧게 본론은 광화문에 가서 할 거니까 짧게 첫 번째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한 것이 헌법의 위반이요 정상이에요. 헌법 77조에 근거해서 네. 이루어진 합헌적인 계엄 선포가 되는 것이고요. 내란의 소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헌법학자들을 모시고
2번이나 롯데호텔에서 포럼을 하셨죠. 학술 대회를 2번 열었습니다, 목사님. 했죠. 네. 거기서 나온 모든 헌법학자들의 중론이 계엄령은 합법이라고 나왔어요. 그 첫 번째 학술 대회 제목은요. 네. 비상계엄은 내란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다뤘는데요. 헌법학자들은 다 일관해서 내란의 소지가 전혀 없다. 우리나라 예전에 대부분 판례에 근거해서 그걸 논증을 했고요. 두 번째 학술 대회는 헌법재판, 국민 저항권 가져오나, 그것도 정말로 의미 있는 학술 대회였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본다면 국민 저항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아마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 있어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하시게 된 것도 지금 대한민국이 쓰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회를 주최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황교안 장관님. 본론은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해야 되니까. 지금 USB 넘긴 내용 중에 우리 황교안 장관님은 별 3개죠. 한미연합사 출신이죠. 네. 작전통의 제1호라고 내가 그렇게 별명을 지었는데. 1호는 아닙니다. 1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연합사에 계실 때 만든 북한이 남침을 하면 우리가 다시 반격해서 평양을 점령한다. 작전 계획 그게 몇 번이에요? 작게 5027입니다. 5027. 예. 이것은 아직도 재판의 대법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 한 번 남았습니다. 작전 계획을 문재인이가 만약에 넘겼다면 그건 뭐 국가 반역이죠. 반역이요? 예. 그 작게 5027은 제가 연합사에 있으면서 사실 만들었고 네. 전역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많고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음. 예. 5027이 5015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것도 저는 그것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번에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이번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일어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5년 동안 국가반역죄 또는 국가보안법 외에 모든 법치가 제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번 일로 통해서 피하 구분이 확실해졌다. 저는 그걸 가장 큰 의미로 봅니다. 저도. 공수부대 후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이번 12월 3일 이전까지는 그래도 우리 군만은 무너지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 정말 저는 내가 군 출신이라는 게 부끄럽고 육사 출신이라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인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군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저는 국방차관을 비롯해서 이번에 관련된 이놈들은 완전히 군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군은 상명하복입니다. 예? 명령에 불복하는 군대는 있을 수 없고 사생활이 뚜렷해야 됩니다. 군인이었던 전역이었던 간에 나라가 요구하면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게 우리 군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저는 국방차관을 비롯해서 이번에 계엄에 관련된 모든 장군들 대령까지 전부 군법회의로 다스려야 된다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은요 교회거든요. 교회. 네. 한국 교회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가 요즘 기도하는 중에
가장 묵상을 많이 하는 것이 역대하 32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다시피 아수르 왕 사냐립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할 때, 침공하려고 할 때 히스기야가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 민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인하여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저들과 함께 하는 이보다 크시니 저들과 함께 하는 이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 그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리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우리 모든 국민들 중에 이거 국가 위기가 왔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 못하는 분은 국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여러분 영적 전투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이 엉터리라고 봅니다. 저는 평생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역에서는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패망한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75년도에 패망했습니다. 베트남의 패망 원인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답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 공사를 지냈던 이대용 장군이 여러분 그는 베트남이 패망하는데 우리 교포를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포로가 됐습니다. 5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석방돼서 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트남이 멸망한 것은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네 가지 때문에 망했다. 첫째는 국민들이 거짓말과 속임수에 무방비 상태였다. 두 번째는 간첩들이 많았다. 여러분, 베트남 그때 인구 2천만 명 중에 0.5%도 아닙니다. 0.5%인 9만여 명의 간첩과 그들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모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부정부패 때문에 망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때 베트남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간첩만, 여러분, 제가 황정엽 선생을 몇 번 만났습니다. 황정엽 선생은 5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군에도 있습니까? 있다 그랬습니다. 김국선 선생 15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더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 각 분야별로 김일성 장학생을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교회도 목회자 장로들 중에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역대하 32장 아수르 왕을 이재명으로 바꿔서 여러분 이재명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겁이 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고 우리 목회자들을 보시고 우리 장로들을 보시고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느냐,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한국 교회가 나서면 이거 금방입니다. 여러분 천만 하는데 한국 교회가 나서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오면 1700만입니다. 여기에 군 출신들 나오면 그냥 1200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 러시아가 6천만 명, 중국 7천만 명, 베트남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우리 지금 북한 동포들 때문에 우리 지금 바짝 정신 차리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호 앞으로 나와요. 빨갱이 교수 이동호를 모시겠습니다. 지금 보안법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보안법 사실상
보안법 사실상 없는 것이죠. 국정원이 간첩을 못 잡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문재인 때예요. 문재인 때 만들었어요. 국정원이 간첩을 못 잡으면 이 나라는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럼요. 거예요. 네. 문재인에게 그것을 지시한 것은 사실은 북한의 혁명론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혁명론 맨 혁명 직전에 민주연립정부인데 민주연립정부의 두 가지 사항을 지시합니다. 하나는 파쇼 세력을 척결하라. 두 번째는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한다는 건데 아주 심플합니다.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는 두 번째 거는 뭐냐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혹은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고 그다음에 간첩 잡는 기구를 무력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그 기무사령부 아예 그냥 해체시켜 버렸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은 국가보안 간첩을 잡는 기구를 아예 그러니까 그 기능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북한이 지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쇼 세력을 타도하라 해서 파쇼 세력은 하나는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이 있는데 경제 세력 재벌들은 전부 다 감옥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은 당시에 전직 대통령 2명, 국정원장 3명을 포함해서 200명을 전부 감옥 보냈습니다. 이게 파쇼 세력 척결하라는 북한의 지시를 수령한 것입니다. 본게임은 광장 가서 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언론, 문화 전체가 북한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대협 그리고 한총련 이 출신들이 사회 각계에 진출했고 특히 법조계 그다음에 뭐 문화계 그다음에 뭐 언론계 다 진출해서 지금 현재 민노총하고 그다음에 그와 연합하는 세력들이 다 장악해 있습니다. 법조계도 이번에 뭐 드러났듯이만 서울 서부지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좌파에 아예 그냥 진지가 되어 있었고 헌법재판소도 절반 같은 가까이가 거의 좌파 판사로 재판관으로 세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박 깜빵 보냈고 예. 또 박근혜 깜빵 보냈고 예, 2명 깜빵 보냈고 지금 현재 윤석열 감옥에 가 있는 거 감옥 이거 가 다 누가 하는 짓이요? 그럼 북한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그 주사파 북한의 지령받는 주사파가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과 더불어서 일으키는 반란입니다. 자, 됐어요. 김학성 교수님, 다시 한 번만 더 나와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걱정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요, 저는요, 40년 애국운동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보,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왜? 관심이 곧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곧 지식입니다. 나는 40년 전부터 애국운동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해결책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딱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냐? 헌법이 보장한 국민 저항권입니다. 국민 저항권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원대 복귀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윤석열을 왜 좋아하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하는 연설문을 저는 거의 다 외웁니다. 연설하는 걸 보면은 광화문에서 우리가 하는 연설하고 똑같아. 그래서 내가 하루는 사회수 불러서 그랬어요. 웡모료 나한테 내라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날 따라 연설하냐 이거야.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사회수석이 내 담당이니까, 시민단체 담당이니까 사회수석 불러가지고 계속 내가 물어봐요. 대통령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느냐. 그럼 사회수석은 자기 책임을 위해서 나한테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 저항권입니다. 자,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국민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늘이 준 권리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국가 불법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저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항권의 본질이 되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입법부 독재는 이미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테고 국정이 다 마비가 된 상황인데 사법부마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헌법 수호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최후의 헌법 침해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2월 3일 날 40여 개 대해서 위헌 심사를 하게 되는데 분명히 위헌 선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40여 개 대해서 이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를 요구했거든요. 40여 개가 여야가 합의하에 임명된 것이냐 아니냐 그 변론을 요구했는데 헌재는 이런 죄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래놓고 바로 어저께 그 여야 합의에 관련된 사유서를 서면으로 내라고 하면서 어제 요구하고 어제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전 도저히 재판이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우리법재판소로 부르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위헌재판소다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 회자가 되고 있단 말이죠. 더 이상 이제는 국가의 불의를 눈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모여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항은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의미가 아니라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부여된 최후의 헌법 수호 비상수단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긴급 기도회를 가지신 이유도 뭡니까? 국민 저항의 일종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깨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일어나서 정말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마지막 수단이 뭐냐? 우리는 군대를 동원할 힘도 없고 창을 들 수도 없고 총을 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기는 단 하나인 것인데 기도가 있는 것이고 성경적으로는 기도인 것이고 세상적으로는 저항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무너진 헌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될 것이고 저항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헌법학자한테 네. 제가 한두 가지 가르쳐 주려고 해요. 네네. 헌법 우리나라 1조 1항이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된 것 같은데 목사님? 빨리 띄워 얘들아. 빨리 띄워.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제2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럼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당연히 국민이죠, 목사님. 국민이죠. 네, 네. 이것을 근거하여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것이 실제로 집행된 게 4.19 때 집행됐었죠. 그렇습니다. 4.19 때. 네, 네. 4.19 때 4.19 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하고 네. 그리고 정치 체제도 다 그 내각제로 바뀌어버리고 네네. 장면 정부가 들어서고 네네. 구조 전체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국민 저항권이 무섭다 이 말이야. 그 4.19 혁명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에 의해서 저항이 일어났고 또 반복되고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저항이 강력하게 시행이 돼서 마지막으로는 4.19 혁명을 성공하게 된 기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화문에서 노래처럼 부르는 게 뭐냐.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다. 그래서 세계 경제 6위가 됐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하이 감사해요. 자, 이제는 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저쪽은요 일사불란해요. 우리 우파들은요 90%가 뜻이 같고 5%만 달라도 전부 다 각자 행동해요. 이게 좌파 우파의 차이야. 목사님들도 다 똑같아. 90%가 다 같아. 90% 같은데 5% 다르면 딴짓하는 거야. 모임도 따로 하고 광문에 오라고도 안 오고. 왜? 5% 다르다 이거야. 정광훈도 5% 다르다 이거야. 좌파들은 반대예요. 좌파들은 90%가 다르고 5% 10%만 같으면 전체로 하나로 뭉쳐버려요. 그래서 좌파 우파에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백기한 어른이라고 아시죠? 까만 두루마리 딱 있고 자네들 그러지 마. 그러면 거기로 그냥 다 통일되는 거야. 우파들은요 다왕이야. 다왕이라고. 다왕이야.
전부 다 개뿔 같은 놈들이 다 왕이라고. 다 왕 중에 누가 제일 왕이냐? 목사들이 다 왕이야, 다 왕이야. 얼마나 나한테 씹는 메시지가 하루에요 1000통 이상 와요. 1000통 이상 나한테. 정광훈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목사들이 나한테 1000통 이상 보낸다니까요. 내가요 가문 운동을 사표 내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그러면 너가 한번 해봐. 너 한번 해보란 말이야. 강화문에서. 그러니까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간지도 모르고 이 목사님들이,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러나 희망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 2030 애들이 알아들었어요.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 2030 애들이 여기 있는 목사님보다 더 나아요. 2030 애들이 깨어났단 말이에요.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나라는 북한으로 안 넘어갑니다. 최후의 공로는 2030들이 가질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목사님들이 강화문 광장으로 30만이 동시에 한번 나와 달라 이거야. 그래야 자유통일이 된 뒤에도 목사님들이 할 말이 있죠.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한테 가서 우리가 통일시켰다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민석이가, 내가 트럼프 취임식에 초대를 받고 내가 뭐 잘나서 초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워싱턴에 로펌을 샀어요. 정치 로펌이요. 미국은요 합법적으로 로비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 달에 7,500만 원을 내요. 7,500만 원을 내면서, 왜? 미국 없이는 절대로 대한민국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야. 미국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됐고, 미국 때문에 우리가 6.25를 이겼고, 미국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이승만을 목숨 걸고 공부했기 때문에 알아서 워싱턴에 박동선, 지난달에 돌아가신 박동선 그 회장님이 추천해줘서 최고의 정치 로펌을 샀어요. 한 달에 7,500만 원 낸다니까요. 이번에 가서 내가 다시 재계약했습니다. 재계약했는데 왜? 조건이 뭐냐? 상원의원 100명을 다 만나게 한다. 내가 지금 21명 만났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요 상원의원을 나같이 만난 사람은요 윤석열 대통령 나한테 못 만났다니까요. 왜? 상원의원을 틀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유통일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통일 상원의원 100명 이번에 다시 재계약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만나게 한다. 트럼프 만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2월 달에 다시 또 미국을 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안 됐으면요 대한민국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난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김민석이가 벌써 알고 윤석열은 감옥에다 가뒀고 정광훈만 처리하면 이제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고위원이에요. 최고위원 김민석이가 뭐라고 발언했냐? 내가 워싱턴에서 유튜브를 듣는데 인터폴에다가 정광훈을 체포하도록 자기가 지시하겠다는 거야. 자, 김민석 최고위원님, 당신이 인터폴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올 능력이 있어? 왜? 날 보고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고 겁주는 거야. 정광훈만 없으면 된다 이거야. 그렇다고 내가 안 들어와요? 내가 체포가 될지언정 난 들어간다 하고 공항에 내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체포 안 하더라고 나를. 근데 이 김민석 이놈이 완전히 공갈친 거야. 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특별히 전광훈 집회의 책임을 엄정히 짚을 때가 되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 알바비 지급을 공언하고 공수처 인근 분신 사건 후에는 효과 있는 죽음의 기회를 주겠다고 망언했고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하고 서부지법 앞으로 모이자고 주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을 부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내세운 것은 국가 세력 척결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석열과 똑같은 가짜 자유민주주의 패션올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전광훈식 극단주의가 민주헌정의 새로운 최대 위협 요인입니다. 자,
윤석열은 감옥에 가뒀고 이놈이 이렇게 포를 쏘니까 기장층 목사들이 나를 고발을 했어요. 기장층 목사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언론들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는 거야. 정광훈 수사 빨리 촉구하라. 이거는 연합뉴스고 뭐 MBC고 YTN이고 계속 나오는 거야. 자막뉴스로 정광훈 구속 빨리 진행하라. 쟤들은 저렇게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우파들은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다행히 2030들이 깨어났고 반드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감옥에 가 있지만 가장 세상 말로 재수가 좋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통일 대통령도 할 수 있어요. 왜? 장마당 때문에. 장마당 알아요? 북한의 노동당보다 더 무서운 게 장마당이라고. 그 나중에 제가 유튜브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한국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다 나오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데 왜 교회가 안 나오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 대한민국, 이승만이 건국한 나라, 박정희가 익힌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고 이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를 우리의 자손 후손들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줘야지. 어떻게 지금요 민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6번 정강정책 한번 보세요. 이야,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이거 보세요. 연방제 통일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민주노동당의 이게 정강정책이야. 정강정책. 정강정책입니다. 이것이. 물어보겠습니다. 연방제 통일하면 돼요? 연방제 통일되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도 목사님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이 말이야. 이게 민주노동당에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버젓이 딱 나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절대 한국교회는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니까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광화문에 1000만 명 모이면 국민 저항권은 그걸로 끝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